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중년 여성입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생각지도 못한 모진 풍파가 오기도 하고 견디기 힘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주저앉고 싶지만 그 모진 시간도 지나갈 거라 믿으며 또 한 걸음을 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을 중매로 만났습니다. 멋대가리 없는 남자여도 호리호리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은 제법 남자다운 매력이 있었죠. 건설 기술자였던 그 남자는 제가 무척 마음에 들었던지 첫 만남부터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더군요. 저도 그 남자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성격도 까탈스럽지 않았고 여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태도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우리 엄마가 남자는 무조건 기술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마누라 밥 굶기지 않는다고 했던 말에 딱 부합하는 남자였습니다. 전 그 남자와 경복궁 한 번, 남산 한 번, 한강공원 한 번, 딱 이렇게 3번 만나고 결혼을 약속했죠. 좀 서두른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시겠지만 그때는 몇 번 만나지 않고 결혼하는 경우가 흔했잖아요. 그리고 왠지 이 남자와 인연을 맺지 못하면 크게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 남자는 이제 남편이 되었고 저희 두 사람은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넘치는 살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부족함을 느끼며 살진 않았어요. 당시에는 건설 현장에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할 때여서 남편 같은 숙련된 기술자가 일감이 끊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기술을 가진 남자가 마누라 배 안 골게 한다는 엄마 말이 딱 맞은 거죠. 저도 흥청망청 쓰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근처 사찰에서 종무원으로 일을 하며 따박따박 보시금을 받았으니 우리 신혼살림은 비교적 괜찮았어요. 거기에다 시부모님 2분 모두 온화한 성격이었으니까 제가 그래도 남자 하나는 잘 고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3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도련님 역시 남편과 똑같은 건설 기술자로 형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일을 하러 다니는 아주 착한 남자였어요. 핏줄은 속이지 못하는지 도련님도 게으름을 피울 줄 모르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대신 남편 집안 남자들이 멋은 좀 없었어요. 술, 담배 하지 않는 것도 마땅한 취미가 없는 것도 한가로이 여유를 즐기는 법도 없었죠. 시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시아버지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도련님이 저희가 결혼 3년 차쯤 되었을 때 본인이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도련님이 일하는 건설 현장에서 신옷으로 일을 하던 아가씨였대요. 학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 삼아 공사 현장에 다니는 모양이었는데 마침 도련님 눈에 딱 띄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멋대가리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던 도련님이 그 아가씨를 위해 꽃도 선물하고 음악 다방도 가서 하루 종일 음악만 듣고 있었다는 소리가 진짜 믿어지지가 않더라니까요. 나중에 동서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도련님이 동서 마음을 얻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더라는 겁니다. 동서는 어린애처럼 키도 작고 여리여리한 스타일이었어요. 키는 155에 몸무게는 50 정도 돼 보였고 찰랑거리는 짧은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귀염상이었죠. 아마 도련님은 그런 동서가 이상형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을 했고 저도 뜻밖의 동서가 생겼죠. 저보다 5살이나 어리고 외모도 앳돼서 솔직히 동서보다는 여동생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동서도 저를 친언니처럼 잘 따랐어요. 천성 자체가 유순하고 고와서 어디 하나 모난 구석 없는 착한 사람이었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환경 탓하지 않고 꿋꿋하게 헤쳐나가고 있던 거였습니다. 동서의 겉모습은 나약하기 그지없는데 속은 무척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여자가 돼서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나하고 너무 웃기죠? 뭐가 웃겨 동서. 직업에 귀천이 어딨다고. 남자들도 하는데 여자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남들이 다 회피하는 그런 일을 여자인 동서가 한다는 게 얼마나 대견한데. 아이 참 형님도. 저는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벌어야 돼요. 암에 걸려 계속 누워있는 아빠를 위해서 병원비도 벌어야 하고 저보다 7살이나 어린 남동생 위해서 학비도 벌어줘야 해요. 제가 오죽했으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건설 현장에서 일했겠어요. 그냥 내 팔자가 사납다 생각하고 모든 걸 인정하고 살고 있네요. 팔자가 사납긴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 대신 동서 좋은 남자 만났잖아. 서방님이 동서 집에 그렇게 지원도 잘해주고 가장 노릇도 잘한다며? 요즘 세상에 사위가 처가집 가장 노릇하는 거 쉽지 않아. 동서는 정말 복 많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고. 그런가요? 동서는 항상 고민이 있거나 힘이 들 때 제게 조언을 많이 구했습니다. 술이 한 잔 먹고 싶을 때도 꼭 저하고만 단 둘이서 마시려고도 했죠. 그만큼 제가 편했었나 봅니다. 어떨 때는 술이 거하게 취해서는 난 우리 형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해요. 우리 신랑보다 더 좋다니까요. 또 서방님 들으면 섭섭하겠다. 하여튼 술주정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동서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우리 식구가 된 동서와 정말 친자매처럼 잘 지냈습니다. 동서 고향이 가평이거든요. 남편과 서방님이 쉬는 날이면 우리 4사람은 동서네 고향으로 놀러가서 잣도 따고 밤도 따고 즐겁게 지내다 오곤 했어요. 또 낚시를 좋아하는 남편은 서방님이랑 하루 종일 낚싯대랑 씨름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는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바람을 쐬러 가서 좋았고 동서는 그 핑계로 자기 친정 부모님을 만나서 좋았죠. 형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가평으로 놀러 가자고 하셨다면서요? 저 친정엄마 들여다보라고 일부러 그러신 거 알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닌데? 나 여기가 진짜 좋아서 놀러 오자고 한 건데? 동서가 괜한 오해를 했네. 그러면 일을 어쩌지? 동서가 자꾸 오해를 하니까 이제 가평 오자고도 말 못하겠는걸? 네? 아유, 형님도 참.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동서는 동서네 나름대로 순하고 성실한 남편들 만나서 행복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기로는 둘째라면 서러워할 동서네는 금세 돈을 모아선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날 우리를 집으로 초대해서는 너무 기뻐하던 동서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형님, 이거 보세요.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세탁기 놓는 자리래요. 어때요? 너무 넓고 좋죠? 그래 동서, 집이 아늑하고 구조도 잘 빠지고 참 좋다. 아기자기한 동서 성격에 하루 종일 집 꾸미느라 정신 없겠는걸? 네, 맞아요.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게 너무 설레서 죽겠다니까요. 어젯밤에도 꿈을 꿨는데 글쎄 제가 꽃이 흐드러지게 핀 꽃밭에서 요를 깔고 이불 덮고 잠잘 준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 이제 앞으로 동서한테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아유,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만 살 수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으이그, 겨우 방 2칸짜리 집 한 채 만족할 거야? 더 열심히 해서 집도 넓히고 좋은 차도 사고 그래야지. 그런가요? 형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도 같고요. 뭐야? 동서도 참. 아, 그리고 동서 집들이 선물 준비했는데 마음에 들까 모르겠네. 네? 무슨 집들이 선물이요?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축하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걸요. 아마 형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 집 마련하는데 한참이나 더 걸렸을 거예요. 그래? 그런데 이를 어쩌지? 벌써 선물을 주문해 놓았는데? 그럼 취소를 해야 하나?
선물을 주문해 두셨다고요? 도대체 뭔데 주문까지 해요? 세탁기. 지난번에 보니까 동선의 세탁기가 너무 낡았더라고. 그래서 큰마음 먹고 샀지. 오늘 안에 설치하러 올 텐데 동서가 싫다고 하니까 얼른 취소해야겠다. 형님, 제가 언제 싫다고 했어요. 형님이 일부러 마음 쓰신 거니까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저도 남편도 동선의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동선은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어요. 이 작은 일상이 깨지지 않고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처럼 동서의 행복이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랬었죠. 동선의 집은 저희 집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서로 각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며 수다도 떨고 좋은 곳도 같이 다니면서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옛날부터 여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동서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면서 동서와의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갔어요. 동서는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솔직하고 거짓이 없는 데다 진심으로 절 좋아한다는 마음이 느껴졌죠. 본래도 싹싹하니 자기 일을 야무지게 하는 성격이던 동서는 애를 둘이나 낳고서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도 살림을 살뜰히 잘도 꾸려나갔고 애 둘을 키우면서도 남편까지 챙기는 슈퍼우먼이었어요. 다시 현장에 나가서 신호수 일을 한다고? 아휴, 동서도 참.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은데 좀 쉬엄쉬엄 해. 그리고 일을 할 거면 다른 일을 좀 찾아보던가. 아무리 신호수라지만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데 뭐 하려고 먼지 뒤집어 쓰면서 일을 하려고 해. 그래도 그 일이 보수가 꽤 괜찮잖아요. 일을 하다가 며칠 쉬었다 돌아와도 되고요. 가끔은 애들 아빠 얼굴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으이그, 차라리 애들이나 한번 들여다보지. 한창 엄마 찾을 땐데. 어차피 친정 엄마가 내려와 계셔서 괜찮아요. 놀면 뭐해요. 이럴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놓아야죠. 동서는 남편이 일하는 건설 현장에서 교통통제나 건설 차량 유도를 하는 신호수 일을 했습니다. 했던 일이라서 필요할 때 가끔 나가서 하기도 좋았고 일당도 짭짤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래도 건설 현장이라는 곳이 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동서가 현장에 나가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그날 제가 더 적극적으로 말려야 했습니다. 동서는 고향에서 친정 엄마가 내려와서 애들을 봐줄 수 있게 되자 바로 현장으로 나가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동서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혼비백산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얼굴이 사색이 된 서방님이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동서의 발이 중장비 바퀴에 깔려버리고 말았대요. 의사 말로는 발목이 크게 손상돼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운이 나쁘면 한쪽 발을 아예 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그 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왜 동서는 그깟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현장에 나왔는지 너무 원망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정말 가슴이 아픈 사람은 동서 본인이겠죠. 전 부디 탈 없이 수술이 잘 끝나기만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서의 발목은 뼈는 물론 인대까지 크게 손상된 바람에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했죠. 결국 동서는 한쪽 다리를 절룩이는 쩔름바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동서는 크게 낙담했어요. 자신의 다리 하나를 제대로 쓸 수 없다면 누구나 그럴 겁니다. 동서가 절 부둥켜 안고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쓰리고 아파서 펑펑 울고 말았죠. 그래도 동서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다시 씩씩하게 일상으로 돌아갔죠.
제가 그런 동서를 안쓰러운 눈으로 보기라도 하면 동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 괜찮아요, 형님. 이 정도 장애는 장애도 아니에요. 저보다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할 거 다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서, 힘들다면 힘들다고 해. 그런 소리가 어딨어. 울고 싶으면 울고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고 말을 하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착한 척, 괜찮은 척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건데. 에휴, 형님, 저 정말 괜찮아요. 비록 절름발이가 되었어도 한쪽을 지탱해주는 왼발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나머지 한쪽 발마저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했다면 제 인생은 무너졌겠죠. 하지만 보세요. 멀쩡하잖아요. 그러니 그만 우시고 저 응원해주세요. 저희 형님답지 않게 왜 울고 그러세요? 에휴, 속 터진다, 속 터져. 모든 사람이 우리 동서만 같으면 우리나라 전 세계 행복지수 1등 하겠다. 아무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살자. 언제든지 힘들면 얘기하고. 알았지? 동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동서는 이내 그런 걸 훌훌 털어버리고 자신에게 온 불행을 담담히 받아들였죠. 저도 동서의 절름발이를 유난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 정도인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지나니까 이제 동서의 불편한 다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절뚝이는 다리가 익숙해진 동서도 서서히 웃음을 되찾았고요. 하지만 자신 때문에 아내가 다쳤다고 생각한 서방님은 시간이 지나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방님은 동서목까지 야간 작업을 자처하며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겠죠. 저는 가끔 남편에게 서방님의 근황을 묻곤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현장이 겹치는 일이 많으니까요. 여보, 요새 서방님은 어때요? 동서 말 들어보니까 엄청 바쁘다던데 정말 그래요? 일이 그렇게 많아요? 말도 마. 야간 작업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고 쉬는 날에도 일하려고 아주 애를 쓴다니까. 내가 그러다가 몸 축난다고 말려도 도통 내 말을 들어먹어야지. 아휴 참. 동서 다리 다친 일을 아직도 마음에 두신 모양이네. 서방님 잘못도 아닌데 언제 떨쳐버리려고 저러시는지 참. 그렇지 않아도 내가 몇 번이나 당부를 했는데도 영 죄책감이 드나 봐. 자기가 다 못나서 귀한 마누라 다리 못 쓰게 했다면서 말이야. 성품이 워낙 착한 사람이니까 다친 아내를 보며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돈을 버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 몸 상하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에 매달린 겁니다. 하지만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시지 우리에게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서방님에게 큰 병고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불쌍한 동서와 서방님에게 자꾸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서방님이 작업을 하다가 7층에서 추락을 했다는 소식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추락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추측하건대 그간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한 탓이었을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작업을 한 탓에 무리가 가는 건 당연했을 거고요. 나중에 얘기를 같이 현장에서 일한 동료들에게 들어보니 웃음기 하나 없이 일에 미친 사람처럼 일만 했다고 하더군요. 서방님은 가족을 위해서 제 몸 희생해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그동안 일만 해왔던 거였어요. 저와 남편은 갑작스런 그 사고 소식에 아연질색하고 말았죠. 동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생때 같은 아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떠난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동서는 거의 실성하다시피 오열을 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절뚝절뚝 달려온 동서는 서방님의 시신을 보곤 여러 번 졸도를 하고 말았죠. 그 처절하고 애달픈 광경은 차마 눈 뜨고는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감히 위로라는 것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더군요. 너무나 가혹한 동서의 인생이 가여워서 괴로웠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산 사람은 또 살아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두 아이들이 제 엄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동서를 어르고 달래서 겨우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동서는 하루 종일 남편과의 추억을 되뇌며 흐느꼈어요. 형님, 우리 불쌍한 남편은 어떡해요? 다음 주가 생일이라서 좋은 운동화 한 켤레 사뒀는데 셋인 신어보지도 못하고 저승간 우리 남편 어떡해요? 동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애들 봐서라도 기운 내야지. 서방님도 하늘에서 그걸 바랄 거야. 어? 나 그냥 우리 남편 따라가고 싶어요. 그 사람 없는 세상 살아서 뭐해요? 저 그냥 그 사람 외롭지 않게 함께 갈래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동서, 그럼 못 써. 애들 앞에 두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남편 없이 어린 자식 둘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달프고 험난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평생 곁에 있을 줄 알았던 반려자가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으니 그 허탈감은 또 얼마나 클까요? 동서의 슬픔은 짐작하기도 어려울 만큼 크고 아팠을 겁니다. 저는 그런 동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들고 있었어요. 제발 아이들만 보라고 호소하면서 동서의 슬픔이 가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서방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도 꼬박 몇 달 동안은 동서 곁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챙기고 집안일도 도우면서 동서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길 기다렸죠.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 같던 동서가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심히 아이들을 보던 눈빛도 많이 맑아졌고 겨우 뜨던 밥숟갈도 이젠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형님, 정말 고마워요. 형님한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형님 아니었다면 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은혜는 무슨 은혜? 동서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 난 그저 동서 옆에만 있었는데 뭘. 형님, 저 이제 힘을 좀 내볼게요.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버린 남편이 너무나 미우면서도 그립지만 그래도 애들 얼굴 보면서 살아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아무렴 그래야지. 이제 동서 스스로를 돌보면서 살아야 해. 알았지? 네, 형님. 그렇게 할게요. 전 그런 동서의 말에 겨우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어요. 절름발이가 되고 남편을 잃은 불행에서도 꿋꿋하게 일어선 동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젠 친동생 같은 동서를 자주 들여다보며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를 악물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동서에게 또 한 번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동서한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무심코 전화를 받았는데 동서가 흐느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동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형님, 저 이제 어쩌면 좋아요? 성훈이마저 절 떠나면 저 어떡하냐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야? 성훈이가 왜? 성훈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자세히 좀 말해봐. 성훈이가요? 유치원 다녀오다가 그만 차에 치이고 말았대요. 지금 응급실인데요. 의사 말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대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네? 큰 조카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말에 저와 남편은 먹던 밥상도 내팽겨치고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마음이 진정되지가 않아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제 동서에게 남은 건 애들 뿐이었어요. 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동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게 뻔했습니다.
아이들이 없었으면 동서는 진즉 서방님을 따라갔을 게 분명하거든요. 큰 조카의 상태는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사고 상황을 들어보니까 유치원에서 돌아오던 조카는 큰 길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주우려다가 택시에 머리를 크게 치였다는 겁니다. 택시는 동전을 주우려던 조카의 모습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거였어요. 수술을 해도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설령 수술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였죠. 수술비와 치료비도 상당하고 향후 재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게 뻔했습니다. 제 첫째 애가 뇌 질환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평생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죠. 조카가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형님, 저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성훈이 없으면 저 안 돼요. 네? 동서, 일단 수술부터 해보자. 의사 선생님 믿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우리 아들, 우리 성훈이 잘못되면 이 세상 더 살아가야 할 의미가 없어요. 꼭 살아야 돼요. 살려주세요. 조카는 그렇게 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가 크게 다쳐서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버텨주어서 다행입니다.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어린 녀석이 수술을 받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어느 날 밤 병원에 갔더니 울다 지친 동서는 그대로 조카 옆에서 쓰러져 잠이 들어 있더군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조그마한 체격에도 항상 당당하던 동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자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작게 느껴지는 건지. 결국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조카의 병원비를 보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면 충분히 세 식구 당분간 살아갈 수 있는 목돈이 될 겁니다. 시댁과도 의논을 했는데 시부모님들도 둘째 며느리를 돕겠다고 나섰죠. 전 시댁에서 보태준 돈과 저희 돈을 합쳐서 동서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큰 돈을 받은 동서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5천만 원이요? 형님, 이렇게 큰 돈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나만 한 게 아니고 시어머님도 보태신 거야. 그러니까 받아도 돼. 성훈이 병원비도 그렇고 동서 당분간 생활할 돈도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요긴하겠어.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잊지 않을게요. 동서는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전 그런 동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해주었어요. 동서는 내 동생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동서 일은 내 일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우선 성훈이 치료하는 데만 집중하자. 네, 형님. 동서는 제 앞에서 애달프게 많이도 울더군요. 남편 죽고 가끔 혼자라고 생각했었답니다. 남편도 죽었으니 시댁에서도 자신을 남이라고 생각할 거라 생각했다고 하네요. 뭐 틀린 말도 아니죠. 요즘 세상에는 그런 일이 흔하니까요. 그런 동서에겐 자신의 곁에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저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외로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 가족들에게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동서, 내 말 잘 들어. 동서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동서 옆에 있을게. 시어머니도 동서를 얼마나 아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나약한 소리 마라. 하지만 만약 머리를 크게 다친 조카가 회복이 되질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서에겐 너무나 큰 시련이나 다름없었죠. 뇌병변으로 신체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우리 큰애가 생각나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식당이라도 들어가면 쫓겨나기가 일쑤였고 우그러진 아이의 표정을 본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편견은 무척 힘이 들었지만 더 힘이 드는 건 아픈 손가락인 자식이 불쑥 내 곁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죠. 우리 조카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건 제게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조카만큼은 두 팔 두 다리 쫙 펴고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죠. 그런 제 정성이 통했을까요? 다행히 조카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빠르게 회복을 했고 우려했던 후유증 없이 잘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조카가 퇴원하는 날 저와 동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형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거봐, 우리 사랑스런 큰 조카 일어날 거라고 했지? 우리 성훈이 동서랑 서방님 닮아서 씩씩한 아이야.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내가 춤이라도 추고 싶은걸. 제가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형님. 은혜는 무슨 은혜? 나는 동서가 잘 사는 모습만 보여줘도 행복할 것 같은데. 동서에게 제발 더 이상의 아픔은 없길 바랬습니다. 그동안 쭉 이어져 온 동서의 불행이 이것으로 끝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동서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그런 동서에게 의지할 수 있는 형님이자 좋은 언니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에 안심하며 20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사이 훌쩍 큰 조카들은 각각 자기의 일을 찾아 훌륭히 성장을 했어요. 작은 조카는 큰 레스토랑의 셰프가 되었고 머리를 크게 다쳤던 큰 조카는 어렵게 119 소방대원이 되어서 남다른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시민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는 모양이에요. 장성한 조카들을 보고 있자면 세월이 참 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어둡던 터널을 잘 헤쳐나온 동서에게도 고맙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카들은 아직도 저를 자주 찾으면서 살갑게 굴어요. 다 큰 녀석들이 어울리지 않는 애교를 부릴 때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그런 녀석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그간의 힘든 일도 눈 녹듯 없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동서도 저랑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형님, 이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그런 아픔을 견뎠나 봐요. 만약 형님이 없었으면 전 절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형님. 아유, 동서는 툭 하면 그 소리야. 나도 동서한테 고마워. 이렇게 오래도록 내 옆에서 친구도 돼주고 동생도 돼줘서 말이야. 아니에요, 형님. 제가 언젠가는 형님에게 진 신세 꼭 갚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얼씨구, 신세는 매년 담가주는 김치만으로도 충분히 갖고 있잖아. 올해는 내가 담글 테니까 동서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 네? 그건 안 되죠. 형님이 담근 김치는 우리 애들도 잘 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도 제가 담글 테니까 제발 참아주세요. 뭐야? 우리 두 사람은 형님과 동서지간을 넘어서 둘도 없는 단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힘이 돼줄 것 같다는 믿음 같은 게 있었다랄까요? 그리고 동서는 그 믿음을 제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었거든요. 환갑이 다 되어가는 남편은 여전히 공사 현장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영 기운이 없어 보이고 식사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이 된 저는 남편에게 은퇴를 권유했습니다. 여보, 이제 힘든 일 그만하고 좀 쉬는 게 어때요? 당신 나이도 있는데 젊을 때처럼 일을 하려고만 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내가 좀 더 일을 해야 우리 정근이가 편해지지. 걱정하지 마. 아직 10년은 너끈히 일할 수 있으니까. 남편의 그 말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불편한 몸을 가진 아들이 눈에 밟힌 모양이에요. 우리 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남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겠죠. 남편의 그런 마음에 동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남편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현장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재를 정리하다가 이유 없이 의식을 잃었다는데 전 너무 무리를 한 남편의 피로가 쌓인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응급실에선 정밀검사를 권유했고 정밀검사 후 남편의 간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간암 3기를 진단받았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항암으로는 한계가 있고 혈관도 많이 망가져서 간 이식 수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간을 내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끝에 제 간은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들 역시 뇌병변의 지병 때문에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에게 내려진 그 진단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리더군요. 그동안 아픈 자식과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남편입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남편에게 간암이라는 병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본인 몸이 고되고 힘들 때마다 혼자 술을 먹긴 했지만 알코올 중독 수준은 아니었어요. 세상 참 야속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성실하고 착하게 산 사람들에게만 자꾸 불행이 닥치는 것만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상심하고 있을 때쯤 동서가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놀란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했더군요. 네? 아주버님이 암이라고요? 간암이요? 3기라는데 일단은 항암 치료로 버티고 있어. 아니 형님, 그걸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어머님한테 듣게 만드셨어요? 좋은 일도 아닌데 말해서 뭐해. 그냥 때 봐서 말해주려고 한 거지. 병원이 어디예요? 제가 아주버님 찾아뵐게요. 동서는 다음날 조카들에게 미리 언지를 해놨는지 두 조카들을 데리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조카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간 이식 공여자로 적합한지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였죠. 조카들은 동서의 얘기를 듣자마자 서로 본인이 나서서 자신의 간을 주겠다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 나는 모습들인가요? 하지만 이식을 하다 잘못될 수도 있으니 저는 말렸습니다. 장기기증센터에 대기자로 등록해놨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이러지 말라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동서는 만류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 섭섭하려고 해요. 형님이 제게 해준 게 얼만데 겨우 검사 한번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말이나 돼요? 동서, 이건 간 일부를 떼어야 하는 일이야. 아무리 큰아버지 일이라지만 그런 걸 앞길 창창한 젊은 애들한테 강요하면 안 되지. 저 강요한 거 아닌데요? 애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겠다고 나선 거예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그러자 두 조카들이 쌩글쌩글 웃으며 대답을 하더군요. 큰어머니도 참, 큰아버지가 아프시다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간 일부 떼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큰어머니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조카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검사를 받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기다리던 검사 결과 소방대원이던 큰 조카가 간을 이식해주기에 딱 맞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과 같은 피가 섞여서 그랬던 걸까요? 순간 저는 욕심을 냈어요. 솔직히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되찾고 큰 조카를 보니 어릴 적 사고 났었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마 간을 받지 못하겠더군요. 상훈아,
네 마음 다 알았으니까 간 떼준다는 소리는 마라. 아무리 내 남편이지만 조카 간 받으면서까지 살라고 하고 싶진 않구나. 큰어머니, 요즘 시대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간을 떼주더라도 금방 회복해서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큰아버지한테 해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조카뿐만이 아니라 동서까지 나서주더군요. 형님, 기왕이면 가족끼리 해결해요. 언제 마땅한 공여자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아주버님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젠 저희에게도 빚을 갚을 기회를 좀 주세요. 하지만 애들 간을 어떻게 받으라고 해. 애들 인생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난 그렇게 못해. 그거 조금 떼준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라잖아요. 의사가 직접 한 말인데 형님이 못 믿으시면 어떡해요. 형님,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다리 다쳤을 때, 남편이 먼저 떠났을 때, 우리 상훈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중내산에 할 때에도 항상 제 곁에는 형님이 계셨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눈물까지 다 말랐을 때 제가 고개를 돌리면 늘 형님이 있었다고요. 동서, 이제 제가 형님 곁에 있을 거예요. 은혜 갖고 싶어요.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한지 그날 동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그 상황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옵니다. 그만큼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동서가 따뜻하게 저를 안아준 덕분에 남편은 조카의 간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도 조카의 간이라는 걸 알고 질색팔색을 하며 거부를 했지만 결국 동서의 끈질긴 설득 끝에 허락을 받았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식 수술도 잘 끝나서 남편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간을 내어준 조카도 건강상 아무 이상이 없었고 본래부터 고된 훈련으로 다져진 체력 때문인지 금방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 정말 고마워. 동서랑 상훈이 덕분에 우리 남편이 살 수 있었어. 고맙다고 말하지 마세요, 형님. 아직도 형님 신세 갚으려면 멀었으니까요. 아니야. 정말 이거면 충분해. 간을 떼어준 것보다 더 큰 답례가 어딨어. 그래요? 전 아주버니 건강 챙기시라고 간에 좋은 영양제 좀 드리려고 샀는데 그냥 환불해야겠네요. 영양제? 네, 아주 유명한 영양제래요. 그럼 그냥 환불할게요. 아유, 동서도 참. 이미 산 걸 뭐 하려고 환불을 해. 어서 이리 내봐. 내가 우리 남편 빼먹지 않고 잘 먹일게. 남편과 저는 이렇게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카들 역시 고맙게도 우리에게 스스럼 없이 대해주고 있고요. 이제는 남편 몸속에 우리 큰조카의 소중한 간이 들어가 있으니 동서와의 관계는 죽어서도 이런 관계를 유지할 것만 같습니다. 동서는 지금도 입버릇처럼 제게 고맙다고 말하지만 사실 저도 동서가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도 참 귀구하고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선의 식구들하고 우리 식구들 이렇게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직 날이 차갑긴 했지만 모두들 모여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옹기종기 모여 웃고 떠들고 하니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바로 이게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처럼 힘든 시국에 자신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하시라는 마음으로 제 가족들 얘기 한번 꺼내봤는데 다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불행의 씨앗은 언젠가는 희망으로 싹틀 수 있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너무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버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